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늘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 덕에 삽니다. 아이고. 네, 너무 감사하고. 예. 받을 거 있으신 것처럼. 아니 진짜 진심에서 진심을 의심하는 아, 진짜. 구교영. 진심을 의심하네. 방송하다 제가 의심 안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 제가 그분 믿고 들어갔다가 지금 손해가 많아요. 아이고 오늘 조금 회복이 되는 모양새가 그래요. 오늘 좀 같던데요.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다행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업무 보고. 네. 업무 보고가 아마 지금 오전 10시 1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아마 저희 취재 편의점의 다른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두 개 동시에 띄워놓으시고 이원 생중계로. 네, 이원 생중계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야. 필요하면 저희가 PIP로도 이제 띄워놓고 볼 텐데요. 예. 제가 이제 취재해 보니까 업무 보고 때문에 세종이 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하죠. 왜냐면 예. 첫 번째 했을 때 네, 장난 아니었기 아니었잖아요. 때문에 이번에도 또 장난 아닐 거다.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확실히 대통령이 공무원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좀 한번 쓰겠습니다. 공무원 다구리 치는 데 네. 선수다. 네. 공무원 다 잡는 데는 공무원 잡을 줄 안다. 네. 공직사의 기강을 이제 네, 확 잡아놓은 그렇죠. 상황이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 국무회의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대요. 오늘 한 4시간. 근데 진짜 그렇게 했다라는 예. 얘기가 이제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세게 그립을 쥐고 공직사회에 그립을 쥐고 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 오늘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에서 하는 춘추관에서 하는 청기백기. 예, 청기백기 오, 오늘 네. 5번째 시간인데요. 하여간 100가지 얘기 다 할 때까지 이걸 못 끝내는. 그래도 지금 꾸준하게 채워 가시는 것 그 같던데요. 오늘은 그러니까, 네. 강유정 수석이 나오십니다. 네. 예, 아, 강유정 그렇군요. 수석 대변인이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청기백기 기자들하고 함께 인터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오후 3시 물어볼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물어볼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또 매불쇼 시간이라 오늘 예. 유시민 작가가 매부쇼 나온다던데. 진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니 예. 근데 청와대 일정은 우리가 잡을 수 예, 있는 게 그쵸, 아니라 그쵸. 청와대가 예, 주는 예, 일정으로 예. 해야 돼가지고 그렇죠. 원래 우리 네. 1시거든요. 진짜 미치겠다 진짜. 근데 실시간으로 또 확인하면서 거기 나온 말을 물어보시면 오히려 더 여러분, 화제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봅시다 동시에. 네. 어차피 저희 동점 얼마 안 되니까요. 예. 소소하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근데 것 진짜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물어보시면 더 화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또 약속 대련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질의응답을 어려워요.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준비 안 한 거 하면 또 근데 어려움이 국정 운영의 코어들이라서 네. 책임 있게 답변은 또 해야죠. 맞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참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그 국무회의 라이브 보셨습니까? 제가 네. 예, 깜짝 놀랐는데 야. 동의하시면 1번 아니면 2번.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전에 뭐 약조된 게 아닌 건 분명해 보였고 예.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세제 네. 관련해 가지고 이러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초고가 주택이라는 것이 기준이 무엇이냐 너무나 궁금한데 우리 인식을 좀 알고 싶다. 결국 이게 정식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아니고 네네. 업무 보고를 볼 정도면은 이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 네. 이런 분들이 대강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였고 실제로 뭐 응답자의 90% 가량이 그 국무조정실장의 헤아림에 따르면은 그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지우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다는 거고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초고가 주택 기준이라는 것도 한 30억 30억. 수준으로 네. 이제 대다수가 많이 올렸고 20억도 꽤 있었다는 건데 네. 그걸 접하면서 뭔가 이제 대통령이 확실히 국민들과 그 피부에 닿는 방식의 개혁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네. 결국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과 잣대를 통해서 세제 개편도 하려고 하는구나. 네. 이런 식의 정도를 읽을 수 있었고 일부에서는 이걸 두고 뭐 굉장히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즉흥적인 선물을 통해서 어떻게 정책을 위반하냐고 하는데 네. 이것 자체로 판단해서 위반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네. 사전적인 절차를 보여준 거기 네. 때문에 그렇게 이게
얼굴 내밀고 비난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기쁜 소식님이 저도 실시간 여론조사 참여했어요. 어제 오. 참여하셨대요. 대단하시네요. 네네. 아니 야. 근데 저는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아. 함께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요새 우리 영업이 힘든데 대통령까지 이렇게 우리 그 업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유튜브 방식을 차용하셔가지고 라이브 폴까지 돌리시면 그렇죠. 예. 지금 우리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경쟁 업체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중간 중간에 댓글을 읽어주셨어요. 아, 맞아요. 예, 네. 댓글을 읽어주시면서 유튜브형 국무회의를 예, 시전하셨다. 맞죠? 예. 읽어드린 게 뭐냐면 당 주유님 촉법 연령 관련해서 지금보다 연령 인하가 좋겠다. 올 윈즈님 나이가 어려도 책임져야 된다. 일벌백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크롱님 같은 경우에는 크롱, 예. 네, 크롱님은 전월세 너무 올라서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다. 윈즈님, 새록새록님 뭐 이런 걸 다 읽으신 거예요. 소프트팜님, 오노님 저희 취재 편의점에는 안 오시는 분들인데 아. 네, 이런 분들이 좀 오셔서 저희 그 댓글창을 좀 달궈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그 임기근 실장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을 읽으면서 유튜브형으로 하는 거는 좀 어떠세요? 그럼 아마 제가 보기엔 공직자들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게 저희가 실제로 방송을 할 때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것들인데 네. 정말 변화한 세상에 가장 빠르게 좀 이제 적응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그 샌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네, 네. 뉴미디어 활용 잘한다라고 해서 구독자를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보다 적더라고요. 오, 그래서 진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 앞서가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다만 여기 있는 뭐 당연히 대통령도 그러진 않겠지만 여기 있는 여론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해줄 필요는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주로 와가지고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또 이거를 전체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조금 조심만 한다면 되게 재밌고 새로운 현상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지위 자체가 네. 국정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자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 규정된 그런 본인의 업무 범위를 보면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도 하는 건데 사회 위협이나 갈등을 관리하고 네. 정부의 규제 개혁 측면에서 많이 관여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이 세제 개편이라는 것은 국토부도 관련돼 있고 네. 재경부도 관련돼 있고 금융위도 관련이 돼 있는데 여러 부처들마다 의견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네. 것들을 통합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이 거중 조정을 할 텐데 그때 국무조정실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해 준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보통 우리 공무원 사회라는 게 고시 공부를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고위 공무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시험을 통해 되다 보니까 민심과 유리되고 시장과 유리된 정책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상상 속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재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 재구성의 도출물들이 많은데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네. 실제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보유세 부담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얘기들을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면서 들어봤던 의견들처럼 직접 확인하고 결정해라는 얘기를 지침을 이렇게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공무원 사이에만 매몰돼 가지고 너희들끼리 대화할 게 아니라 국민들 의견을 듣는 것을 생활화해라. 그렇죠. 이런 식의 암시를 준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예.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 뜻 따라서 울산, 그다음에 뭐 부산 이런 데가 그렇죠. 다 업무 보고 화제더라고요. 네. 라이브로 다 받고 있고 어제 울산시장님 오늘 서울 오신다고 전화하셨더라고요. 네, 다음 기회에 꼭 이제 출연하시겠다고. 거절된 거예요? 어제 MBC 라디오 나가긴 했던데. 근데 오늘 아침에 오신다 그랬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기섭외된 인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못 하셨는데 하여튼 다음에 이제 오시기로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 네네. 새로운 현상이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그 어떤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의 성과가 대통령부터 하니까 이제 이렇게 아래로 전파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이제 재밌었던 포인트는 이제 초고가의 주택을 얼마로 해야 되냐. 한성숙 총리가 20억은 넘는다는 네. 거고 이제 100억 얘기했는데 숫자가 제일 많이 나는 거는 30억이었다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은 30억만 해도 굉장히 비싼 건데 이제 그럼요. 이거를 공시지가로 하면은 뭐 15억, 10억대. 16억 뭐 이렇게 그 된다는 거죠. 정도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만약에 초고가 주택이라고 해서 보유세가 됐든 이제 세금을 물리면 엄청나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뭐 부동산 세금으로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핵심은 조세정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 형평, 얘기는, 조세 형평이라는 네,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그게 당연하게 맞는 말이고요. 사실 세금과 관련되어 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 손댈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네. 선거라고 하는 현실 맞아요. 앞에서 예. 이렇게 정부가 늘 좀 번번이 머뭇댔던 것들도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는 차원에서는 정부가 좀 제대로 된 개혁의 기조를 가지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언가를 바꾸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형평에 맞는 게 조정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기존에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것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데 방점을 찍고 정책을 하다 보니까 뭔가 기형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밝힌 바는 굉장히 고무적인 게 그러니까 그런 집값 억제 방식이 아니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다는 거에 대해서 기존의 대통령들과 차별점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대통령의 말들을 계속 들어보면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너무 선거 국면마다 예외적으로 편의적으로 포퓰리즘적으로 허용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특별 공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혜택을 줄 때는 얼마나 살았는지 거주의 부분을 따져야 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소유했는지 소유의 부분을 따지고 그런 것들을 형량을 비교 형량을 해가지고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모두 다 풀어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예외 사항들이 너무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초고가 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양독 차익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제대로 물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 법원에 바꾸겠다. 다만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우리 국민들에게 결국 세금을 거두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수혜라는 게 조세 정의 차원에 접근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뭐 댓글창에 아까 보니까 그 울산 시장님 지금 오마이 TV 출연 중이시라고.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층 제 같구나. 아래층, 보니까 아래층. 지금, 네. 3층으로 가 있어요. 네. 자. 저희 같이 괜찮은데 네. 어떻게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또 재미죠. 예. 네, 좋습니다. 야. 자, 그리고 어제 오세훈 시장이 발언권을 신청했는데 거절됐어요. 그거 좀 해주지. 아, 이런 뭐 반론도 그렇게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네, 예. 어쨌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예. 서면으로 제출하고 어차피 이제 부동산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라 이런 건데 섭섭하다. 섭섭 오세훈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어떻게 뭐 본인 입장에서 섭섭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사실 본인도 그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확언하고 발언을 하겠다라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어떤 모습인지가 존재감을 드러내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야권 주자로서의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라는 그 자체가 생각이 들고요. 정책이었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뭐 거절당하는 것 자체도 사실 크게 기사가 났었기 때문에 오세훈 네. 시장으로서는 손해 볼 거 없는 일종의 그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리고는 끝나서 서울시청 이제 가가지고 다시 브리핑을 하면서 주제들을 이야기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뭐그 국무회의에는 서울시장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인지시키면서 이제까지 사실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국무회의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한 또 지적도 있었어가지고 네. 뭐 여러모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식적 측면에서는 자기 정치 제대로 했죠. 왜냐면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사실 축하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받으면서 부동산 정책이 좀 들어줘도 되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가 마치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들어보자고 한 예. 모양새를 연출했으니까 그렇죠. 본인 정치론 성공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절 프로세스라는 것을 예. 마치 염두에라도 뒀다는 듯이 물론 진인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서울시청에 돌아가서 홈그라운드에서 또 한번 강하게 자기 입장을 강력하게 했죠. 성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다만 이런 형식적 자기 정치와 변론으로 대통령이 서울시의 문제가 뭔지는 정확히 알고 있구나 느꼈던 그렇죠. 게 얘기했던 게 바로 맞아요. 공급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공급 방안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네. 그 검토 보고서에 그것도 담아주세요라고. 네. 맞아요. 사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의표를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서울시에서 제출한 내용들이 아마도 재개발, 재건축 속도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담겼을 그렇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예. 이게 건전하고 충분한 공급인지에 대한 고민이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죠. 됐는지 아닌지를 예. 확실하게 따져서 다음번에 보고해달라고 이제 사실 맞아요. 의표를 네. 찌르는 말을 예. 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난 선거 레이스 기간에도 충분히 보여줬던 것은 네. 공급 문제만 얘기하면 박원순 비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정부 때만 본인이 이제 임기를 공유한 게 아니라 네.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일한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5선 아니고 공급은 5선. 왜 제대로 못했는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으면 예. 그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라는 것은 예. 정치적인 구호에
것만 그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세훈 시장 이제 22일 날 선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그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장 자격으로 민영배 시장도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기사는 오세훈 시장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 정치가 좀 됐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이신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언론의 비춤이라고 하는 건 각설대이니까 네.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죠. 네, 민영배 시장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사실 그러니까 왔다는 자체가 전 좀 의미가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이제 매주 것처럼 오는 거잖아요, 국무회의 때마다. 예, 게다가 이제 통합시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행보이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민영배 시장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군부 정권으로 분할 통치 야욕에 갈라졌던 전남과 광주가 드디어 하나가 됐다. 네. 대통령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의 그 호남 발전 관련돼 있는 이런 이야기를 좀 계속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차원에서 네. 참여의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님께서 작은 공장을 하는 우리는 세금이 너무 힘들고 오대보험이 얼마나 부담되는데요. 네. 유유하시고 부동산세는 너무 작은 거지요. 30년 사업 후에 남는 게 없습니다. 아파트 하나 잘 사면 되는데 왜 공장을 했나 싶습니다. 아이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일종의 강남 불패 신화 이렇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청와대 출입 기자 중에 지역지 기자분이 네네.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근데 그 선배들이 신도시 개발할 때 어떤 기자들은 분당에 집을 사고 어떤 기자들은 일산에 집을 산 거예요.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 그렇죠. 그 순간의 선택이 그렇죠. 삶을 순간, 얼마나 완전히 좌지우지했는지. 이제 삶을 바꿨는데 그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공직자들이 전부 강남에 사는데 분당이 뜨지 일산이 뜨겠냐? 이 바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탄을 근데 금치 우리 회사 못하겠다. 출신들은 대부분 다 일산 출신인데 그 경향신문이 일산이 가까워요. 알겠죠. 출퇴근 편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선택을 예. 한 게 있고. 근데 네. 지금 기쁜 소식님 같은 경우 굉장히 허무한 거거든요. 30년 공장을 해도 남는 게 없다. 집 한 채 잘 사면 뭐 30억, 40억, 50억, 뭐 강남 100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이게 그렇죠. 심각한 편차인 거예요. 내가 강북을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이렇게 그 자산 그렇죠. 불평등이 네. 심각하게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같은 서울 하늘 아래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에 대해서도 이제 조세 형평 못지않게 이 자산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정부에서 좀 좋은 대책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 인하와 관련해서도 한 살로는 조금 점점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12세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참 이건 좀 논쟁적인 부분이서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네. 성평등 가족부에서도 그래서 토론을 하고 계속 좀 수기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은 계속 낮추자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걸 낮췄을 때 효과가 그만큼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대통령 의견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사회 공론화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강력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아주 쉽게 이제 낮추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가기 쉽긴 한데 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직도 저는 좀 이게 청소년의 네.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건 있거든요. 아니 촉법이라고 하니까 또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고 올해 이게 정치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고 갑자기 촉법 얘기를 왜 하시나 이런. 촉법 평론가 그 나이엔 안 너무 들어가시잖아요. 이죠. 너무 유시민 장관 안에 너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간에 이게 네. 이제 쉽게 그 풀이를 하면은 형사 미성년자 형사 처벌을 받는 연령을 조금 더 낮춰야 되겠다 이런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지금은 이제 10에서 14세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더 낮춰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은 10에서 뭐 13세. 13세 미만 14세 미만이니까 14세. 14세. 아, 네, 네,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그런 책임이 아예 안 지는 건 아니고 교도소에서 아마도 뭐 2년까지 아마도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예를 그 중범죄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 최근에 이제 촉법 소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을 가진 건 너무나 잘한 일 같고 다만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대통령의 의견도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의 장점이라는 것이 본인의 의사를 관찰하기 위해서 1년을 낮추자고 말한 게 아니라 네. 차후에 그 법리적으로 혹은 학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끼칠 영향에 따라서 정하자고 했으니까 차후에 이것도 여론 수렴 과정, 수기의 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궁금합니다. 이제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푸진 임신 아, 네, 중지 네. 약물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관련해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맞습니다. 예. 네, 그 임신 중단 의약품 도입과 제도 개선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중에 하나다. 그리고 미프진은 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고 현재 10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되고 있다. 이제 이런 네.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공공생리대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그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깔창 생리대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예. 그 제가 그때는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일하고 있을 때인데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예전에 죄송해요, 우리 김은지 기자님 있을 때 꼭 내 옛날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아, 좋네요. 아까는 저 PCS 이야기 듣고 왔어요. 저희 어렸을 때 네.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가면은 휴지를 바깥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20원이에요. 20원, 10원 이렇게 돈 내고 휴지 사가지고 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공공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목욕탕에 수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건 주면 사람들이 싹 가져간다. 예. 휴지도 가져간다. 이제 초반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서 휴지 갖고 간 사람 있습니까? 목욕탕에 수건 갖고 간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없어요. 예. 공공생리대도 마찬가지다. 이게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니 대한민국 OECD 11대 경제대국이라고 부자나라라고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깔창 생리대를 쓰는 소녀들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이후에 이제 민주정부가 있었지만 그렇죠. 도입되지 않았는데 이제명 대통령이 이걸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 정말. 성남시에서부터 그런 실험들을 맞습니다. 계속 해왔던 게 예, 이재명 예. 대통령의 행보였고요. 네. 이제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미프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건과 그리고는 생명권 그리고 건강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헌법 불합치가 맞아요. 과거에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낙태죄 자체가 헌법 불합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입법자들이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비어왔던 입법의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여성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첫 회의 때도 이야기를 꺼내 들어가지고 제가 좀 눈여겨봤었는데 그걸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금 공론화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실 박용진 부위원장의 역할이 생각보다 상당한 게 이런 미프진 도입도 이제 먼저 선차적으로 맞아요. 얘기했고 실제 최근에 보면은 네. 우리가 야구장 가면은 네. 요즘 맥주는 이렇게 통에 업고 다니면서 이렇게 맞아요. 네. 살 수 있게 치킨 못 했는데 샀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핫도그. 소시지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니면서 파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그쵸. 지금은 이제 사는 사람이 직접 점포로 이동을 해가지고 예. 사야 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역시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생활 영역에서 가려움증을 긁어주는 걸 보면서 야 박용진이 가서 제 역할 제대로 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 정도 들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작가님께서 써준 질문인데요. 어제 오후에 국토부 주관으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굉장히 쓴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정책과 로드맵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손에 잡히는 정책은 없다. 이것은 이제 언론으로서 비판을 해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정부가 민원의 장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뭐 좀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에 안이 없는 상태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근데 또 23일에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것까지 보고 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난 1년 동안은 손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긴 했어. 이제 거기에 네.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좀 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애초에 정책이 없다라는 그 자체가 정책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평가해야지 없다라는 걸 자체를 지적하는 건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최대한 부동산 시장에 눈길을 주지 않고 그쪽에 쌓인 자산들을 지금 자본시장으로 좀 댕겨가지고는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1년 동안의 이재명 정부의 기본 기조였었기 때문에 이 정책을 평가할 수는 있더라도 없다 자체는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원래 이 정부 정책이었는데라는 생각은 저 1차적으로 좀 들긴 네. 하네요. 네. 사실은 근데 부동산 문제라는 게 우리 셋이 앉아 있지만은 서로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은 네. 김문재 기자 최근에 집을 샀어요. 오, 첩보까지. 그런 사람도 있고 야, 저처럼 최근- 전세를 사는 사람도 있고 어. 선배의 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도 집은 있어요. 각자가 처한 네. 위치에 따라서 네. 실제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양성들을 네.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법률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규제들이 예. 늘 다른 사람의 다양한 개인들의 불만을 초래하다 보니까 늘 실패로 종착역이 끝났던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번에도 제가 조세정이라는 기준을 내세운 게 굉장히 명확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 예. 결국은 그 틈마구니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 사각지대에서 몰래 혜택을 보고 숨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겠다는 거거든요. 그 저는 얘기가.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정말 실제로 네. 이 정도 자산을 보유했으면 충분하게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겠다는 것이고 네. 그걸 제도적으로 예. 그 기존에 있었던 특혜나 공제 같은 걸 걷어내고 네. 일관된 기준과 잣대로 예. 정립을 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그랜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전임 미답의 길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정책 발표를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고 제가 보기에는 대토론회가 23일에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이후에도 직후에도 바로 세제 개편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충분한 제도적인 그 역량 같은 것도 감안해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네. 올해를 전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그게 그리고 또 그런 방법일 정책을 수 있을 설계하는 게 거라고 맞고요. 생각해요. 네. 네. 저같이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두 분과 다르게 뭐 세금을 당장 매겨도 상관없으나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집 있다고 해서 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집을 샀느냐, 어느 동네에 집을 그렇죠. 샀느냐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 샀어요? 저희 집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최근이 아니어서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부동산 하는데 우리 공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주거복지 정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다 떠나서 의식주는 돼야 되잖아요. 의식주. 그러면은 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제 공공의 복리를 어떻게 정부가 줄 거냐. 그럼요. 예. 저는 이런 주거 차원의- 대책이죠. 그쵸, 사실은 주거 대책.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거 대책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김은지 기자님께서 예.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제 최은영 그 도시연구소장 아마 이제 맞아요. 주로 네. 빈민운동 하셨던 예, 분으로 예.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기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후에 있을 부동산 정책 토론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자리에서 대통령 어떤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또 취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김용남 의원이 등판했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사실 본인의 페이스북을 계속 하고 계시긴 해요. 왜냐면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올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어준 공장장 그리고 정청래 후보를 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네. 좀 다시금 정치 뉴스에 올려가지고 김용남 전 의원의 말을 좀 보게 되는 거긴 하죠. 네. 예. 자,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지나쳐서 한마디 하겠다. 여기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저희 말투 프로그램에 그대로죠. 고정 출연을 오랫동안 하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그리고 정청래 후보나 김어준 씨는 최소한 예의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를 또 연임하겠다고 후보로 나선 사람이라는 면이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어이가 없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억지 부리다가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말합시다. 이제 이런 주장에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난 선거 결과를 네. 곱씹어 보면서 아쉬운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석패한 부분, 두 번째로는 경기 평택을 해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네. 결국은 범민주 진영이 2, 3등을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왜 그런 그 결과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따져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만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느끼기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총수가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나눴던 대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인 김용남 후보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쾌할 만했다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공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기자들도 잘 알고 있는데 김용남 후보가 처음부터 손을 들고 평택을에 보내달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에서 여러 가지 그런 지역구들을 놓고 고민을 하고 이제 조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어떻게 본인 선호와는 다르게 평택을에 간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네. 팩트를 정확하게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취재를 했기 오.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김용남 의원은 처음에 평택에 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도 네. 없었고 그리고
용남 하남 가남을 예. 시사인에서 처음 얘기했죠. 아 그때 저희가 그 누가 썸네일로 썸네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었어요. 예 예. 왜? 우리가 셋 다 연관이 있네. 근데 댓글에 그래서- 그런 게 올라오길래 저희가 그래서 썸네일로 한번 썸네일을 올렸죠. 올렸어요. 그래서 예. 용남 하남 가남 그리고 실제로 하남을 원했고 예. 그리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조국 대표하고 붙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왜냐 어차피 이제 그 국힘에서 개혁신당에서 그 민주당으로 가는 어떤 행적들. 그렇죠. 이 행적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그냥 무슨 막 피철철 흘리면서 불필요한 잡음을 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 부담되는 네. 자리였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남을 했는데 하남은 원래 하남을 이광재 원했지만 이광재 이제 지사가 의원이, 원래 예. 평택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부한 나는 거죠. 절대 못 네. 간다라고 하면서 근친상간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나는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나는 분당에 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가까운 분들 뭐 다 취재해서 한 얘기인데 그래서 하남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하남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남을 여기를 가니까 김용남 의원이 하남을 못 가게 된 예. 거예요. 그래서 평택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한 며칠 말미를 갖고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했다가 정이 뭐 당에서 그러면은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해서 네. 간 걸로 알아요. 일종의 당을 그러니까 위한 선택. 아까 우리 장 선배 잘 설명해줬지만은 어떻게 이건 내가 취재한 거야. 등 네. 떠밀려서 간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지에 가까운 네. 경쟁 환경이 치열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의 명패를 달고 완주를 한 후보를 상대로 당시에 그런 의사 결정을 내렸던 지도부의 핵심 대표가 방송에 나와 사후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후보를 내지 않았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선거를 나간 당사자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김용남 의원이 한동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네. 이렇게 평택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원하지 않는 대화를 만났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라고 할 수 있는 어이가 없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떤 점이 좀 그랬냐면 그럼 그때 판단을 했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 그러게요. 아니, 아니, 그럴 거면 그렇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때 판단을 네. 해가지고 어떻게든 단일화를 성사시키든지 뭐 어떻게 했었어서 이제 지도력을 발휘해야 네. 그게 당 대표로서의 그렇죠. 어떤 예. 그런 거 아닌가요? 그 결국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뒤늦게 뭔가 복귀했을 때 후회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지금 나오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거를 마치 자기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느껴지게 말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튼 공천장은 당 대표가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심지어는 후원회장까지 하면서 같이 이 상황에 대한 맞아요. 것들을 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뭔가 자기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게 말을 하는 것은 이게 좋은 자세라고 보기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보기에는 심지어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 가지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서왕진 네네. 네네. 전국신당 원내대표께서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를 맡으셨는데 오늘 오전 9시 인터뷰에서 김용남 공천을 정청래가 한 거냐 청와대 뜻이 더 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 자기 책임보다는 뭐 청와대 책임이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건데 혹시 네. 관련해서 취재한 내용 있으십니까? 저도 뭐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들은 건 없고 네. 당연히 뭐 누가 보더라도 김용남 후보의 정체성이라는 게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네. 영입했던 인재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것은 우리 세력만 열심히 투표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중도적인 인사 중에서도 민주당의 강령이나 여러 당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영입을 한 거고 네. 선거의 플러스 요인을 선택을 한 건데 네. 모두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선 유세 와중에 김용남이라는 사람을 깜짝 등판을 시켰고 광주 유세 실제로 의미 부여를 강력하게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김용남 후보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표를 준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한 거고 민주당이라는 그 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정치를 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천에 이르는 과정이라든가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어떤 예의가 있더라도 정확하게 민주당이 후보였던 겁니다. 민주당이 공천장을 받고 심지어는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본인 의사가 맞듣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후원회장은 왜 했을까요? 그런 식으로 사후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를 누구보다 따르는 것으로 알려진 조승래 사무총장도 여러 차례 기자 간담회에서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승래의 발언이라는 것은 정청래 대표의 뜻과 무관하게 그렇게 주장이 됐단 말입니까? 여러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지금 와서 민주당 후보로서 경기 평택을 선거를 완주하고 2등을 했던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아무리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유불리 따진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쉽게 내뱉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 자세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정치부 기자로서의 평가입니다. 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저는 여튼 당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떤 뭐 의견과 시그널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뭐 아까 서흥진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천의 도장을 찍는 건 당 대표이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책임을 이제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네. 아 그때 사실 나는 좀 그랬지만 뭐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는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다르게 조정을 하자, 거중 조정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맞지 않았냐라는 게 저희의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집권 여당의 책임감, 집권 여당 대표의 책임감과 그 정치인의 어떤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네.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합당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막 이제는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김민석 전 총리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상당히 모호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듣구 최고의 페이스북. 논란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미스테리하다 이런 비판이 그렇죠. 있어요. 사실 네. 그 당시에 강덕구 이제 최고위원이 김민석 당시 총리에게 보고하려고 하는 문자를 잘못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강덕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무다 실수다 이렇게 하고 네.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건 누가 봐도 사실 김민석 전 총리 당시 총리한테 보고하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홍익표 수석에 따르면 지금 청와대의 기류라고 하는 것이 합당과 관련되어 네. 있는 좀 전반적인 뭐라고 할까 그 찬성 그리고는 그것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갔다라는 내용이어서 네. 그 팩트 자체는 사실 좀 무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여튼 그게 다 지나온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이 네. 시기에 이걸 꺼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논쟁과 논의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다음 리더십이 생겼을 때 네. 다시금 민주당이 어떤 방향의 통합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논쟁할 수 있지. 지금은 오히려 서로 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긴 근데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점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 김민석의 발언과 정청래의 발언, 네.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발언들이 네. 그한 매체에서 다 나왔죠. 뉴스 공장이라는 매체에서 나온 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양한 질문거리들이 있죠. 우리 사실 못 모신 입장에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은 다양한 질문거리들이 있는데 네. 김어준 총수 시각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전 총리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강득구와 홍익표가 소통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건 통합에 실려 있었고 네, 통합은 실제로 지론, 이제 평소지론. 8월 이제 통합 전대라는 것도 혹시 네. 뭐 이렇게 예비해두고 말을 한 게 아니라는 뉘앙스로 예. 강득구의 글이 보였다. 그 얘기는 홍익표도 그런 식의 대통령의 뜻을 전달해 준 게 아니라는 의심을 가지고 예. 김민석 전 총리를 거세게 몰아붙였는데 예. 김 전 총리는 당시에 강득구 의원이 실수해서 잘못 올린 글을 금방 내린 것이고 지금이라도 당사자 홍익표에게 물어봐라 강득구에게 물어봐라 8월 통합 전대설은 나도 몰랐고 비서실장 강훈식도 몰랐다 그런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 이런 식의 반문을 한 건데 또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도 강득구와 그 얘기를 함께 들었다는 전제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를 또 김어준 총수가 물었을 때는 얘기를 안 해요. 청와대에서 또 이를 내가 말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네. 그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뉘앙스상 예. 뭔가 김민석 전 총리가 괴를 달리하는 얘기로 붙이기 예. 때문에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발화들이 제가 당원이고 만약에 이렇게 정치부 기자로서 이제 접근을 해본 제가 당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정치부 투표를 기자로서 해야 되는 접근을 해본 입장이라면, 입장이라면 굉장히 이렇게 유권자들로 하여금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말로 두 분이 자신 있으면 까놓고 이렇게 대결 구도를 형성을 하던가 네. 둘 다 보면 누구한테 물어봐라. 나는 그 얘기 들었지만 말 못해.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왜 피해갑니까? 네. 유권자들이 알 권리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물론 아까 다시 뉴스공장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묻는 배경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 모두 좀 비겁하게 자꾸 이렇게 남한테 물어봐라 남 탓하지 말고 정면 승부해라 이런 제안을 우리 구경 기자님이 하시는 거죠.
썸네일 제목으로 지금 갑자기 아니에요. 이거 제 썸네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저는 이제 이런 아니, 제가 거예요. 이게 아니 답답하다는 거지.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어차피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제 그때 말이 이게 쟁점이 무조건 될 거라고 거예요. 예, 봅니다. 말씀하신 저도, 그 자리가 예, 생길 그쵸. 겁니다. 예. 저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매체에 출연해서 계속 뭐 그 저 사람한테 물어보서 서로에게 나는 군불 말을 때우고 못하는, 있는, 그렇죠. 예. 군불만 계속 때우고 있는데 그 빨리 하셔요. 사실관계 좀 TV 토론을. 정확하게 하고 좀 명징하게 예. 알고 싶다. 분명하게 알고 싶다.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예. 건지. 근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거 기간에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하는 모든 논쟁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와 그리고는 여러 가지를 뒤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정리는 좀 되게 어려울 거고 저는 그래서 전대 이후에 좀 논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식의 이제 파묘만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놓고 정책 토론이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들 한 구석에 요만큼씩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물고 늘어지고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예, 지금 그러니까 네. 다들 요만큼씩 뭐가 있는데 그거를 까놓지 않고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만 빙빙 돌고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다들 의구심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정당당하게 사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결정을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아 그랬구나라고 유권자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고 계속 연기만 피우니까 논란만 가중되고 시끄럽기만 한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송영길 후보가 또 어마어마하게 말이 셉니다. 네. 어제 열린 전국 호남 향후회 총연합회 간담회에서 명청대전을 비판하면서 옛날 같으면 어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진압해야 될 상황이다. 살벌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서 전당대회 출마가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입니까? 섬뜩하고 무섭습니다라는 글을 올려서 되치기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송영길 이제 후보가 네.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당내 발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정권 초에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 잘 못했고 그리고는 앞으로도 그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이제 뭐 역적에 목 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사실 받아들이는 정청래 이제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렇게 반감이 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이 섞이는 순간 좋은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소위 말하는 언론 입장에서는 싹 제목이 들어오는 말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후보의 이 말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저는 또 이제 그 전당대회라는 게 이러저러하게 논쟁의 요소들이 늘 존재하는 건데 그 송영길 그 전 대표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서 야 TV 토론은 진짜 꼭 봐야겠다. 이게 제가 보기엔 지금- 시청률 대박 날 것 같다. 왜냐면은 이 세 분이 나와가지고 그 지난 선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얘기 나누면서 네. 다양한 사례들을 두고 논쟁을 할 것 같은데 특히 송영길 전 대표가 정말로 입심이나 이런 게 만만치 않은 분이고 그렇죠. 예. 늘 그 외모에서도 풍기는 그 강력함이라는 게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제 오셨습니다. 인터뷰 하셨잖아요. 네. 예, 그게 예. 뭐예요? 사실은 정청래 전 대표도 어디서 말싸움 안 지는 안 지죠. 사람인데 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외향적인 부분이나 기싸움에서는 송영길이 사실은 제압하고 들어가는 분 어느 정치인을 만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너무나 그 토론회가 기대가 되고 토론을 저도 좀 많이 토론- 했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이 저도 좀 이번에 있으니까, 전당대회 토론회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아침 그 MBC 라디오에 출연한 송영길 대표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약간 그 깔보는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과거의 역사까지 이제 관계성을 엮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파묘가 예. 지금 계속 그 연대를 내려가서 2000년대 초반까지 지금 20년 전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당시에 정청래 대표가 당시는 이제 대변인이었고 정통의 네, 정동영 캠프 그렇습니다. 2007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은 변호사 부대변인? 부대변인을 예, 예, 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이 정청래 그다음에 이제 후임이 이재명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역사성이 그대로 가서
깔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도 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기존에는 이 적통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네. 그 정청래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 포문을 열었냐면은 그 사통이라는 표현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이재명 대통령까지 네. 네 명의 통의 뿌리론 같은 걸 주장을 하면서 뭔가 한뿌리론을 얘기한 거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자기를 PR하니까 네. 그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불편한 거죠. 왜? 네. 나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재 영입한 30대 정말로 김대중이 픽한 사람이고 어제 그 얘기했어요. 우리 정청래 전 대표님 누가 보더라도 그때 정치는 시작하신 분이 아니고 네. 노사모를 하다가 그때- 열린우리당으로 들어왔기 그때 때문에 그 적통론을 따지면 아이고. 나는 김대중이지만 네. 본인은 김대중이 아닐세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네, 있는 거니까 있는 넘어가고 거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으니까 네. 좋아 그건 인정하겠어 네. 그 정청래 전 대표에게 네. 다만 현 대통령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정청래 전 대표가 말할 자격이 없다. 사통이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네. 최대한 쳐줘도 이통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 나 역시도 김대중과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을 잇는 네. 최소 이통은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유, 네, 그러니까 저희가 AI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시절에 사실 20년 전 이야기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게다가 특히나 지금 민주당이 2030한테 비판을 받고 있는 정당이란 지적들이 네. 많잖아요. 예. 그 친구들 태어나기 전 얘기. 전 이야기 혹은 태어난 즈음의 이야기라고 네.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까? 오히려 이 정당의 그렇습니다. 이미지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발표가 됐는데 결선 투표 아니고 선호 투표제로 결론이 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청년 최고위원은 불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청년 최고위원들 제가 청년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기로 네. 했는데 이 자체가 불발이 됐고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 해석이 있습니다. 캠프 분위기나 좀 어떠세요? 아니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언론 지상에서 나오는 게 뭔가 이제 그 비공개 최고위가 끝난 다음에 물론 강덕구 최고위원이나 홍명선 최고위원은 이 불발에 질타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지도부 구성 자체가 정청래 대표와 이현주 수석최고 없는 상황에서 7명 부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과반이 사실은 친청계라고 네. 언론은 분석을 하는 거고 4대 3으로 나뉘어 있는데 뭔가 이게 타협의 산물 아니냐는 의혹을 좀 낳고 있죠.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 선호투표제라는 당대표 룰에 대해서는 친청계가 마지못해 이제 용인을 하는 과정에서 다만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하는 부분들에서는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이어가니까 네. 뭔가 이제 그 자연스럽게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민주당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나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드는 게 지금 우리가 그 세대 문제라는 거를 많은 후보들이 이미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얘기를 했고 최고위원 후보들의 상당수도 20, 30대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28년 총선, 30년 대선 결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이익 추구적으로 본인들의 지대 추구적인 형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 결정이 사실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거고 다만 그래도 제가 그 가능성을 본다는 것은 원래 청년 최고위원직이 신설이 되면은 네. 입후보할 것으로 알려졌던 정민철 후보나 김영남 후보가 모두 다 포기하지 않겠다. 네. 그대로 최고위원 선거 입후보하겠다라고 말하는 기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네. 정말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하고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지 않는 청년층들이 어떻게 투표장에 나오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뭐 청년부 장관을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뭐 청년위원회를 만들겠다거나 그리고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학생 조직을 만들겠다거나 이거는 이를테면은 이제 그 정치의 관점에서 청년들을 좀 대상화하는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사실은 이제 내일 모레 할 건데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들은 정치가 사실은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점심에 쓸 수 있는 돈이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수준인데 그 최저임금이 이제 1,700원으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심이라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나라? 물가가 좀 안정이 그럼요. 돼서 예, 예. 그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도 그 1시간 내가 일하는 노동하는 전체 8시간 뭐 9시간 출근해서 일하고 1시간 점심시간 하면
요 1시간의 행복을 후배들하고 뭐 밥도 좀 사고 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 삶이, 지갑이. 그러면 이 지갑을 어떻게 좀 두텁게 해줄 건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어떻게 없애줄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의 해법이 있어야 네. 아 그럼 내가 저당의 저 정책을 지지해서 내가 이번에는 내가 휴가 내고서라도 투표하러 나갈게 라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끊임없이 대상화하는 뭐 청년부 장관 뭐 무슨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 근데 그 정작 그 청년이 국회에 들어가서 이를테면 정의당에서 둘이나 정치인 청년 정치인이 들어갔지만 그 여성 젊은 정치인들이 뭘 했냐 이거예요. 진보 정치를 위해서 뭘 바꿨냐. 그래서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폐륜 정치다 이런 비판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험들이 우리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어떤 그 이게 뭐 족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소모되는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대한민국 정치가 진중하게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은지 그렇죠. 기자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청년 최고위원 선출한다고 해가지고는 민주당이 갑자기 청년 정치에 관심이 있고 청년 그렇죠. 정치가 뭐가 달라지냐.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도 과거에 이제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청년 몫으로서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했습니다. 했었을 때에 얼마만큼 효능감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아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다만 과정상의 관리라고 하는 게 마치 지금 한창 민주당이 2030과 관련돼 있는 표심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뭔가 부결되는 모양새처럼 보이는 게 좀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 같고 애초에 사실은 그러니까 청년 최고위원 따로 선출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의 말이 영 일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룰 세팅을 미리 이제 어떤 사람이 당선될지 가까이 보이는 상황에서 룰 세팅을 가지고 싸우니까 그 사람에 대한 비토처럼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참 전반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청년 정치는 뭐 이후에 민주당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지명한다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내놓겠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대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지 28년, 30년의 결과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취업이 재난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그리고 성장률이 3%로 상향이 됐지만 고용 전망은 10,000명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맞아요. 물론 네. 정부에서 2030년까지 일자리를 30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지만 올 취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또 역시 줄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19만이었는데 올해는 15만이니까 4만 명 정도가 더 줄어들었고 심지어 반도체는 호황이고 특수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이 반도체라는 것은 취업 유발 개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거냐?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자아 실현 차원에서 일을 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를 잘 뽑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인턴을 해야만 또 취직이 됐고 뭐 비정규직 2년 해야만 정규직이 될 수 있고 이런 게 20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럼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 뭐 창업해라 이야기하지만 뭐가 또 있어야 창업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삶의 대안을 내줘야 청년들이 정치로 돌아오는 거지. 네. 그게 없이 그냥 뭐 몇 개 자리 나눠주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민주당의 주류가 인식틀을 바꿔야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맞습니다. 국회의원 되신 분들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자꾸 이제 우리가 그 옛날의 그 잣대로 정치를 관찰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건 네. 국민의힘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그러한데 그러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이 주류가 된 지가 오래됐어요. 이미 대통령을 4명이나 배출한 정당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이 된 정당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주류라는 자기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입각을 하면은 세대의 문제가 보이는 거죠. 네. 왜 젊은 세대들이 민주당을 공격적으로 인식하는지 주류에 대한 저항적인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너른 이해가 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취업 유발 개수 등이 낮아서 네. 사실은 취업하기 어렵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성장 담론에 대한 이해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민주당의 주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를 이룬 정말 훌륭한 세대입니다. 네. 그 업적이라는 게 탁월하죠. 근데 그 성장 담론이라는 것을 대학생 때 배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 기간을 너무 사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사후적으로 지금 세대가 필요한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새로운 성장 담론을 요구하는 상황인 겁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모두의 그런 성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보면 AI라든가 네. 새로운 산업 조류 속에서 우리 시대적인 요구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고 우리 청년들은 거기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응 포인트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일천해요. 정당 차원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스미디어에 대한 인식,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인 건데 결국 그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그 20, 30대가 주류로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에 취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은 됩니다. 인구 구조에 의거해서 네. 40, 50대, 60대가 주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선택에 너무 안온하게 안주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기들이 독식하는 거 이외 기간 내에는 누구도 새롭게 자라는 새싹들을 키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류라는 인식과 성장 담론에 대한 인식을 못하면은 민주당은 변화 가능성이 없는 거고 청년 최고위원 문제라는 것도 결국 그런 시각으로 주류의 시각에서 과거에 매몰된 민주화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인 거죠. 결국 세대를 탓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네. 가장 쉬운 해법입니다. 네. 그런 해법에서 탈각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이 신중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의 결정은 그런 측면이 너무나 아쉽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경향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점점 선거 전문 정당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 미국 민주당처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트끼리 그냥 해먹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은 없고 예.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만 하는 방식으로 되면 끝내 저는 그 국민들로부터 예. 버림받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외되어 있는 그리고 자꾸 이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의제들과 그다음에 시민들과 이런 사람들을 그럼요. 네. 정치 주체로 세우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멀어지고 그러면은 유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가 워낙 이렇게 20년 전까지 파묘를 하고 있어가지고 쉽지 않다. 이게 한바탕 이제 푸닥거리를 해야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제 그 CBS 노컷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총장에서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 발의안을 두고 고민정, 김동화,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서용교, 이상식, 이소영, 최기상, 홍기원 총 15명이 발언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전면 폐지를 주장한 것은 서영교, 김용민, 김승원, 최기상이다. 나머지 10명은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건데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피해자 인권 보호. 네, 뭐 실제로 그 지금 말씀하신 분 외에도 지금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불안감과 뭐라고 할까요? 경각심, 두려움 네.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셨던 의원총회에 나왔던 발언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이제 홍기원 의원이 낸 그 개정안에 대해서 같이 공동 발의를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정책 의총을 한다고 해가지고는 이야기들이 좀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전반적인 큰 기류가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게 바뀐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런 좀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장흥기 사건을 저는 이제 계기로. 아쉬운 부분은 자꾸 논점을 존폐로 가져가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도 큰 맥락에선 폐지를 당연히 동의하죠.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어떻게 누수가 없게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해야 예. 되는 거고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라는 것은 이걸 다시 살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안에서 여러 사건들이 개별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니까 아 이거는 좀 이렇게 방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제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제안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변이 하고 있고 여성 단체가 하고 있고 뭐 경향신문이 하고 있어 예를 들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 조선일보도 아니고 민주당 죽으라고 이재명 정부 잘못되라고 이런 조언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당사자성으로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그 얘기는 좀 진지하게 듣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저는 홍기원 안을 제가 다 봤는데 홍기원 안의 위험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지적한 부분들 결국 홍기원 안을 받아주면 다 받는 모든 걸 다 수사권이- 보안 수사를 하게 하는 거다라는 그렇죠. 의견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구속 사건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을 인정한 그렇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은
대체로 그 검찰이 한 데서 별건 수사를 많이 한 거는 대부분 다 구속 사건이에요. 그렇죠. 횡령으로 구속한 다음에 로비를 불게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예. 그런 식의 별건 수순이기 때문에 수사로. 그런 건 위험한 건 맞아. 좋아. 음. 이런 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열어놓고 논의해서 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뭔 해야 돼? 어떤 건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뭐 스토킹, 가정폭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개별 수사기관마다 검찰을 더 믿고 경찰을 더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사기관에 속한 행위자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찰관 하나하나가 정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의한 행동을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부정의하게 복무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견제 장치라는 건 다양할수록 좋은 거예요. 거름 장치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가능성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약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부 보안 수사권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게 사실은 우리가 정치적인 사건에서 문제가 많이 됐고 실제로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검찰이 굉장히 그릇된 처분을 한 게 맞지만은 그건 반대로 검찰이 잘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교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예를 들면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영장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흔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경찰 수사가 필요한 것은 그러면 검찰의 그런 권한 행사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이 상황에서 경찰의 잘못을 때로는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범죄에서 검찰의 그런 가능성까지 전면 차단하는 게 옳은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지가 있고 별건 수사라든가 과거의 정치 수사를 회귀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돌리는 방식의 보안 수사권 조정은 100% 반대합니다. 다만 민변이 주장하고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정도의 반영 정도는 민주당이 그런 지향을 가지고 가치를 동의하는 정당이라면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은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외적 상황, 뭐 노인, 아동, 여성, 사회적 약자, 그렇죠, 장애인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구교영 기자의 의견이고요. 우리 김은지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 논의해볼 수 있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여튼 지금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도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만났던 한 보수 인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8년쯤에 이런 사법개혁의 어떤 후과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피해자 서사들을 쌓아가지고는 본인들은 적극적으로 다음 선거에서 뭔가 캠페인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수석을 얻게 되고 그런 다음에 정권 교체까지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원하는 그게 이제 그림대로 보수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악용해가지고는 프레임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어떤 보완책과 대안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측면인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누가 들으면 이제 검사들이 보안 수사권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주체라는 인식 전제 하에서 뭐 이렇게 얘기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야근하는 검사들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특히 형사부 같은 데서 네. 어떤 거냐면은 경찰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 얘기도 보안 수사를 해서 이렇게 편한 경우들이 있는 거야 가끔은. 예를 들면 본인들한테 요구권을 내려서 내가 하는 것보다도 네. 직접 문제 제기한 네가 좀 수사해봐라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데 네. 최근에는 보안 수사를 직접 하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한테 요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따져보냐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검사는 순환 보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갈 때가 됐나 본데 이런 식이 하고 그 사람이 언제 전입했는지를 확인해 본다는 거야. 그러면 2달이 남았으면은 대충 뭉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제도를 논의하는 근간은 뭐냐면 정말 범죄 없는 사회를 이루어야 되고 네. 우리 수사기관이 전력을 다해서 사회적으로 약하거나 불쌍한 사람들 정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반 자체가 또 흔들리는 진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건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경찰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국은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공무원의 4시간은 뭐 예를 들면 우리 일반인들의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5,200만. 수사기관의 사람들도 더 이상 나의 권력적 지향을 가지고 엉뚱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수사 환경들을 만들고 그걸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방기하는 형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무리해서 하는 논의들은 그런 기저의 근본적인 부분을 너무나 잊고 있어요. 네. 이 기관들을 잘 굴려서 정말로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억울한 피해자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수사를 더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민생에 대해서는 적어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네. 이제 오늘 그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양분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출신이고 특수부 출신 네. 아니겠습니까? 한때 이제 윤석열
한동훈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제 대선 자금 수사를 했던 팀플레이를 했던 이제 전직 특수부 검사인데 전면 폐지해야 된다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암장 뭐 장윤기 사건 이거 일어날지 모르고 얘기한 거 아니라 전면 폐지를. 그리고 암장이라고 하면은 김건희 암장 따라갈 암장이 있냐, 김학의 암장, 그죠? 장자연 암장 이런 거 생각을 해봐라.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결정됐던 것을 자꾸 흔들면 안 된다. 원칙 있으면 가야 예, 된다. 저 원칙대로 가야 된다. 원칙을 한번 세웠으면 가야지. 자꾸 중간에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판을 교란시키면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개혁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보안 수사권 폐지 시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수기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수기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 법조, 학계, 시민사회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하게 논의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국민 권익,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인 만큼 당연히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양분남 의원은 성인 군자로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저 그분 좀 잘 알잖아요 개인적으로. 예. 양분남은 야인 시절에 네.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맞아요. 양분남 의원을 상대로. 맞아요. 당시에 검찰에서 이걸 영장 발료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경찰 수사에 대해서 극대화된 본인이 피해자라고 느낄 수 있음에도 피해자예요.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네. 본인 목소리 내는 것은 네. 뭐 양분남 의원의 소신이라고 제가 너무나 예. 존중을 합니다. 맞아요. 소신이에요. 통상적으로는 한번 겪으면 예. 제가 모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상당수 검찰을 정말 무지막대하게 비난하는 사람 중에 몇몇 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본인의 경험에 의거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양분남 의원은 소신과 경험을 섞지 않는다. 그런 점에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사실 보안 수사 무죄 받았죠 그 사건. 뭐 무혐의로 끝났을 거예요. 무혐의로 근데 이제 끝났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는데 경찰이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보안 수사권을 없애고 요건만 남아 있으면 경찰이 수사를 더 충분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경찰에 인력을 주는 문제예요. 인력을 두고 예산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10월 얘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과 그러면 대부분의 민생 사건들은 경찰이 처리할 텐데 지금 인원과 예산은 턱도 없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수사권 조정이 그 비난받는 건 뭐냐면 권한은 법률로 조정했는데 실제로 복사할 수 있는 복사비도 안 나왔다는 일선 경찰의 아우성입니다. 네. 지금 만약에 사건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보내잖아요. 그럼 처리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렇겠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중수청으로 이제 중수청 공소청 10월 2일 날 분할을 네. 하면 그에 맞는 예산과 인원이 배분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라는 형식으로라도 수사권이 존치가 된다면 그러면은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수사권 있는데 왜 갑니까? 그냥 자기는 원래 있던 공소청에 잔류하면서 보안 수사에 협조하겠다. 자, 근데 이렇게 여기서 되는 보면은 제가 최근에 파악하는 네. 제 법조인들 많이 아니까 예, 예, 예. 중수 수사관들은 중수청 많이 가려고 그래 지금. 검사들은 안 가려고 그러겠지. 검사들도 일부 관련 사람 생겼어요. 오. 근데 문제는 뭐냐 경찰로는 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알기에도 사회적 약자의 범죄가 예, 예. 중대범죄 수사에 해당합니까? 네.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게요. 개돈 사기 당한 네. 사람들이 중대범죄 수사청에 네. 수사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검찰청에 있던 인력들은 예. 중대범죄 근데 수사를 그건 원래 목표로 한 분들이 경찰에서 많기 하던 거 아니에요? 때문에 원래 경찰에서 하던 근데 수사잖아요. 이제 따로 중수청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권한 분리가 될 거고 네. 상당수의 약자 범죄는 경찰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다량 이동을 하게 되면 경찰에 누가 갑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 배분을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민정과 상의하고 빠르게 달려야 될 텐데 지금 이게 법률 가지고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 감각이 없는 논의일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 논의가 배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좋은 결론이 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7분 지나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 얘기는 좀 해봐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창당하는 거예요?
안 하죠. 정확히는 못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못한다. 예, 예. 네. 예. 실제도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사실 이제 예. 저는 뭐 조갑재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의 말로 시작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은 진심이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의 정말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미래를 응원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오지 말라는 취지의 네. 뭐 권유이긴 하지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진심이겠죠. 그리고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국민의힘을 고쳐 쓰기는 어렵다라는 판단들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네. 뭐 좀비화 됐다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갑재 대표 입장에서도 진심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실효적인지에 대해서는 한동훈 의원이 결국 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심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고요. 뿐만 아니라 상당한다고 하더라도 따라 나갈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친한데. 있어서는 사실 물음표가 많기 때문에 창당은 그냥 어제 오늘의 정치 아이템 정도라고 그렇군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11일부터 13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2,01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이 국민의힘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38, 별로 도움이 안 된다 19.2 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57.2%가 나왔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네. 여론이 우세하다라는 게 오늘 아침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고요.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시각은 37.3%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향으로 보면 더 좀 뚜렷한 게요.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좀 아프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전체 응답도 그러하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보수와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앞으로의 지지층을 어떻게 다져가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보수로 좁혀서 보면 부정 응답이 좀 더 올라가요. 58.4%가 부정적이다라고 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이 이제 53%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당장 원내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여전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장동혁 대표의 막말 정치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지금 또 어디 광주인가요? 간다라고 왔어요? 했는데요. 또 17일에는 송파 올림픽 공원 시 다시 좀 대규모로 한다라고 네. 해서 거기에 또 참여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아침 나온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요새 장동혁 대표의 전화를 안 전화를 받는다. 피한다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예.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 전화 받으면 집회 오라 올공시비 오라고 집회 오라 그래가지고 장동혁 대표 측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 예, 요 썸네일 제목 하나 쓰고 예, 나왔습니다. 나홀로 정치가 어느 정도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장동혁의 정치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종의 컨센서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구경 기자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댓글창에 네. 구경 응원 메시지가 많아요. 예. 구경 기자 확실히 습한 야. 게 찬반이 확실히 구경 기자가 야, 저 이게 새로운 발견입니다. 네, 그동안은 김은지 기자가 많았는데. 아, 저는 언급 안 하셔도 됩니다. 형세가 바뀌었다. 형세가. 구경 예. 기자가 스타입니다. 야, 인기가 이렇게 많아졌군요. 네. 자, 그 인기에 대해서 오늘 보답 한마디 하세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비 오는 수요일에도 이렇게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후 3시에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에서 박형광 기자 그리고 시민언론 민들레의 김성진 기자 함께 그리고 또 강유정 수석 대변인 저희 프로그램의 첫 출연이신데요. 아니죠? 대변인 되시고 나서 그렇죠. 청와대 대변인 되시고 나서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 처음 오시는 거니까 오후 3시입니다. 매불쇼 보시면서 옆으로 한 칸 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 감사드립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